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지 한 달이 넘어서 어렵게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외부 인사들은 배제된 채 일단 각 계파의 수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합의체제를 구성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모두 혁신 경쟁을 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내 정비를 서두르는 것인데 누가 더 득점을 할지 관심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요즘 야권의 행보와 혁신의 방향에 대해 야당에서 진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목희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이번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의원님 이 자리 모신 이유는요. 예전에 제가 열린우리당,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죠. 출입할 때 본인을 이 전략 쪽의 전문으로 좀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던가 봅니다. 그때 초선 의원 시절인데. 예. 예, 맨날 어떤 노동 쪽 이런 쪽 말고 그쪽도 물론 당연하지만 전략통으로 좀 불러달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아마 당내에서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희상 혁신위원장 체제가 상당히 어렵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까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 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회입니다. 예. 정식 명칭이. 예. 그러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등장했는데 예. 당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견해는 좀 지켜보자.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어려움에 처한 당을 좀 정상화시켜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간이 짧습니다만 기본적인 혁신, 새로운 머리를 짜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하려다가 못했던 것 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략 그런 생각들이 대체적인 생각 같습니다. 지금요? 네. 계속적으로 내홍에 시달려서 좀 지쳐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당이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으니까요. 예. 일단은 우리 당에 있는 당원의 입장에서는 당이 정상화되고 나서 예. 그 토대 위에서 뭔가 이제 점수를 따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예. 예.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도부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건 좀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비대위원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계파 수장들이 다 모인 이런 계파 수장 연합체라고 할까요? 좀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이게 원래 문희상 위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이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예. 이런 당내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을 때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인이 한 얘기인데 어쨌든 문희상 위원장의 생각대로 이렇게 비대위가 구성됐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구성된 비대위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고 그러면 우선 중량감이 있죠. 그렇죠. TV 화면에 비치는 인사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경우에 따라 신속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할 수 있는 뭐 작은 혁신이라도 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선도가 떨어지죠. 신선함이 떨어지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지자가 보시기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정성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갈등이 생기면 그건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지금 그 비대위원들 면면을 봐서 이런 공정성을 놓고 큰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보니까 정동영 전 의장이시죠? 네. 정동영 전 의원도 오늘 그 비대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비대위 꾸려지자마자 조경태 의원이 그때 또 이런 비대위는 뭐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또 말씀을 하셨고요. 당내에서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일단 뭐 지켜보자 이런 것 같은데 반발도 또 보면은 그런 반발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발 중에는 아무 근거 없는 반발이 있죠. 그런 건 뭐 외면하고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정동영 전 의원이 한 얘기는 대략 두 갈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진보 개혁성의 문제, 하나는 무슨 그 일부 개파라고 할까요? 이게 좀 덜 포함된 문제 같은데요. 저는 진보 개혁성의 문제는 현재 비대위원의 면면이 우리 당의 현재 구성원들의 이런 정체성 이런 것이 반영된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더 필요한 좀 더 다른 뭐 개파라고 그럴까요? 정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그건 뭐 전 더 참여시키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이 전체 6명인데요. 이걸 뭐 8명, 9명 한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아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비대위원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면 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파 수장 모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원래 지금 아까 혁신위원회 아니고 비대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혁신위원장 할 때 그때는 이제 이건 공감 혁신위원회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지금 비대위가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무게가 쏠리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방금 뭐 혁신위원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개파 수장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당의 혁신 이런 거에 집중을 맞추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뭐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어떤 룰을 정비하는 뭐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비대위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그 세월호법 협상을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과 유족이 동의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을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얽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우선 가장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당대회 준비입니다.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통합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에는 아무 조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시도당도 다시 그 위원장도 선출해야 되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원의 입장에서는 당 조직을 정비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당의 일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당의 혁신인데요. 지금 대략 이 비대위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짧은 기간, 그다음에 조직 정비라는 여러 가지 과정, 세월호 문제 해결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굵직굵직한 혁신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역시 본격적인 혁신은 차기 지도부가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하되 그러나 뭐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혁신 과제로 도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실천 가능한 것을 하는
대략 이런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께서 이번에 비대위원 참여하면서 그 단순히 관리뿐만 아니라 혁신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때 말씀하신 혁신이 이목희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마 생각이 예를 들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다가 기간도 짧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구성된 비대위보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총의에서 선출된 당대표, 예. 그 지도부가 훨씬 더 그 기간도 깁니다만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예. 전 뭐 그 자세한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의원의 얘기는 적어도 큰 혁신적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혁신하기 위한 노력들은 열심히 해야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그 뭐 박영선 비대위 체제에서 또 문희상 비대위 체제까지 이게 상당히 어렵게 넘어오고 그러면서 사실 뭐 지금 비대위원회가 어떤 혁신에 대한 동력을 좀 많이 잃어버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박영선 참 원내대표 입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그 마무리가 되면 물러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는데 본인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말대로 실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원내대표를 뽑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그냥 선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사실은 저는 뭐 박영선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새로 원내대표를 또 선출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비대위원직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이 된 것은 예. 당연직 비대위원이거든요. 예. 예컨대 원내대표가 되면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뭐 당의 서열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대표 다음에 원내대표. 예. 그 다음에 덕표수 최고위원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 되는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된 것이죠. 예. 따라서 원내대표를 그만두면 비대위원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런 원내대표를 물러나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군요. 네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그 시스템이 되나.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네. 지금 그 문희상 위원장이 보관이 있다. 뱃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말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대략 추정들은 되고 있어요, 밖에서. 이게 지금 밖에서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특검으로 갈 거다. 지난번에 2차 합의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당 추천 몫을 사실상 야당이나 유족이 추천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 보십니까? 저도 문희상 위원장 속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대략 현실적인 조건에서 갈 길은 대략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우선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동의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예컨대 청와대의 태도, 여당의 태도, 그 다음에 우리들의 야당도 있고요, 시민단체도 있고 유족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우리의 뜻대로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특별법.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예. 유족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조건에서 그 정도면 됐다. 그건 그 정도 노력으로 된 것이니까 됐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수용한다. 이런 정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자꾸 특검 추천권만 얘기하는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무슨 여당의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무슨 또 거기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겠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은 강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두 가지 갈래 아니겠습니까? 진상조사위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특검은 범죄 사실을 밝혀내서 처벌하는 것이죠. 예컨대 죄 지은 사람 처벌만 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들 이건 풀어서 해명을 해줘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유족들이 납득하는 것은 물론이겠고요. 이걸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구를 불렀어요. 조사위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료 제출 요구와 그다음에 소환 불렀을 때 여기에 실효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예컨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안 하는 경우에 제일 좋은 것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료 안 해놓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또는 와서 당신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진상조사에 나와라 안 나오는 경우에 예컨대 구인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좀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까지 만약 못 간다 하더라도 예컨대 동행명령권을 발동했을 때 오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가서 강력한 처벌 받느니 가야겠다라고 그런 게 뭐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정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과 소환권. 예를 들면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는 소환권. 그러니까 구인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소환이 응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다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을 뭐 유족이나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 여당이 경우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 정부 여당의 가해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범죄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부 여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일각에서 말하는 특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야당이나 유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세월호 특별법에 한해서는 특검 추천권을 유족이나 야당에게 주라는 겁니다. 특검을 유족이나 야당이 추천하게 하면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권이 강화된 토대 위에서 특검 추천권을 유족이나 야당에게 주는 이게 나는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유족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해 온 거 아니에요? 여당이.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날인가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그날 지도부를 불러서 지침을 내렸죠. 내린 걸 보면 수사권 기소권 안 된다는 거고요. 2차 합의안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2차 합의안이 기준이라고 할 때 우선 여당이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하나 제시해놓고 그걸 꼼짝도 못하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새누리당이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여당 시절에 국회의원 해보셨잖아요. 대통령 지시를 여당이 더군다나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넘게 남았는데 여당에서 그걸 거부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요. 대통령 입장이 완강하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테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테러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월호법과 민생을 분리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월호 특별법은 현실이 최대의 국정과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진하지 못한다. 우리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갈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조중동문 TV조선 채널A 이런 데서요, 민생을 안 하고 무슨 세월호법 잊어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못 가는 것은 못 가는 겁니다. 사실 정기국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감사, 하나는 예산심의입니다. 국정감사 20일입니다. 예산심의 풀로 하면 20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여당이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김무성, 문희상 두 분이 만나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 여당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렇게 해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됐을 때 물론 우리도 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 책임은 정부 여당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새누리당이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국회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 지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퇴로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계속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난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국회는 싸우지 마라. 뭐 하지 말고 민생 열심히 해라. 다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야당의 장외투쟁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죠.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장외투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집권당이 아무리 보수당이 들어도 그건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상식적 보수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죠. 예. 대화로 다 되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그런 보수가 아니죠. 예. 합리적이고 상식적 개혁적 보수가 아닙니다. 그 속엔 수구도 있고 거구도 있고 정말로 몰상식한 말을 그냥 막 해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장외투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 초헌법적 헌법을 뛰어넘는 말을 하는 거죠. 국회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아무 데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전 그런 이야기는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심경을 일단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화제를 좀 바꿔서요. 요즘 이제 그러니까 비대위원회가 계속 공전하면서 사실은 애초에 가장 중요한 취지인 그 야당 혁신 문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실종이 돼 버렸어요. 예. 그 야당이 지금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계속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기력증이 일반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약간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면 과연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야당이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또 야당 네. 지지층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야당이 가게 된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2012년 총선 올해 있었던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예. 근데 2012년 대선은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예. 그거는 예를 들면 2012년 총선이나 올해 있었던 두 번의 선거는 지도부가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점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내고 득점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높여냈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예. 2012년 대선은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 스트럭처인 구조의 문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크게 작용한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당이 왜 이렇게 선거에 지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느냐. 사실은 이런 거죠. 그 따져보면 130명 국회의원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당의 지도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도자나 지도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당 현재로 보면 정체성, 당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그렇게 사고하고 말하는 사람. 예. 공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 올해 있었던 두 번의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기지 못하거나 참패한 것은 사실은 공정성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 거죠. 당내 공정성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공천에서 공정성이 예. 부족하고 결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주성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게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를 할지라도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 예.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야당은 특히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저런 집권 여당을 상대할 때는 투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싸울 때 확실하게 싸워야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기본적인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만 하면 저는 새누리당과 지금
당 지지도 격차가 한 20% 되지 않습니까? 예. 10% 이내로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전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진정성, 신뢰성을 인정받는 노력을 해서 그게 인정되면 이제 당 지지도가 다시 오르겠죠. 예.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비슷한 지지도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핵심은 지도력의 문제다. 당 지도력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당 지도력 문제가 이번에 그 비대위원회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경우에 좀 지도력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 사람을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정성, 민주성 이런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동안에. 네. 특히 올해 들어서 우리 당내에서 심각하게 제기됐는데 그런 캠페인을 좀 제가 저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다. 당 지도자, 지도부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정체성이 올바라야 하고 공정성, 민주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성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비전을 기획할 능력까지 더해지면 그 금상첨화겠죠. 그럼 대통령감이죠. 그런 이제 이런 조건들을 열심히 얘기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게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를 뽑는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만드는 노력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 지도력 문제에서 지금 꼽는 게 일단 정체성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이 그 부분 참 많이들 지적을 하고 계세요. 정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당이 좀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혼합이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130명 국회의원인데 130명이 전부 다 비슷한 생각들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스펙트럼이 상당히 좀 넓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다른 정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당 원서를 쓸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쓸 필요가 없죠. 그거는 집 잘하는 사람 상 주고 안 지키는 사람 벌 주면 될 일입니다. 사실은 강령 정책을 숙지하고 수용해서 열심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사실은 이건 어느 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부끄럽지만 당의 강령 정책을 완전히 숙지한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별로 당의 강령 정책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상 벗어나는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강령과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정체성을 판별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당의 정체성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의 강령과 정책이 예를 들면 그러면서 당의 강령과 정책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양우를 열심히 해야 한다. 혹은 새누리당하고 비슷한 말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죠. 강령과 정책이 만약에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고칠 일이지 지금 자기가 강령과 정책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문제는 강령과 정책에 위배되는 말을 하든 혹은 해당 행위를 하든 혹은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도 그걸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아무도 벌 주는 사람이 없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심각하게 반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당론을 위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정당들이 그걸 못 하는데 이걸 바로 세우는 것도 우리 당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의 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벌이 사실은 이제 당내 공천 아니에요.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음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를 해줘야 당으로서도 그 어떤 일관된 정책이라고 할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또 당내 인사들도 그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향후에라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안 갖춰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아까 그 비대위원이 사실상 개파 수장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여러 조직 임명도 해야 될 거고요. 조직책들 임명도 해야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공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대략적인 방향 같은 것들은 이번 지금 비대위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습니다만 지금 비대위가 될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는 룰. 예. 그 다음에 공천 룰.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공천하는 룰. 예. 그 다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룰. 예. 대통령 후보를 뽑는 룰까지 당헌당규 분과를 만들어 다 해야 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혁신이죠. 예. 사실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후보 추천과 관련된 혁신은 이번 비대위가 한 것입니다. 예. 할 수밖에, 그걸 해야 전당대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나온 대로 이제 공천의 기준을 명백히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석을 잃는 한이 있어도 당의 정체성, 그다음 국민의 신뢰 이걸 확보해 가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그걸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비대위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혁신은 공직 후보 추천, 그다음에 지도부 선출 등과 관련된 룰을 엄정하게 잘 정하고 그걸 잘 실천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큰 혁신입니다. 이게 예.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제 마지막은 공천인데, 공직후보 추천인데 사실은 그 전에라도 벌이 있어야죠. 그런데 완전히 정체성에 반하는 언행을 한다든지 혹은 당론을 위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천 이전에도 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당헌상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걸 그냥 잘 안 하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오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신 공천 룰을 확정한다든지 조직위원장 임명의 어떤 룰을 확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비대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파 수장 연합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선명한 어떤 이게 논리로 과연 되겠느냐, 결국은 또 자기 사람들 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면면을 봤을 때 나는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 이제 그분들 그 비대위원 하는 사람들 다수가 자기랑 아주 친한, 그리고 무슨 이른바 개파라고 불릴 만한 이런 의원들 관계가 다 있긴 하지만 지금 비대위원 하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원칙에 어긋나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까지 무슨 자기 챙기기 이런 것은 안 할 분들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공정성의 문제가 심각해 왔기 때문에 예.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 당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니, 당장에서 오늘인가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모바일 투표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말 조심해라 라고 즉각 반발하는 게 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지도부 선출 룰을 놓고 이불리를 따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선출권을 돌려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의 정당이라는 게 무슨 당원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요. 돈 내는 당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당비를 내는 당원이 진성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우리 당원 구조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나 연영으로나 무슨 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원 가입을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이 국민 속에 호흡하려면 당원의 뜻을 존중하지만 지지자들의 뜻도 반영해서 가야죠. 그러려면 나오는 게 당원들은 모여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지지자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무슨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화되는 조건을 수용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을 존중하되 지지자들의 뜻도 반영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저는 사실은 놓고 그러니까 좀 진지한 토론을 하면 생각의 차이를 다는 좁힐 수 없을지 몰라도 대략적으로 의견 접근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또. 하여튼 그런 부분 새 비대위가 일단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혁신 문제 관련해서요. 야당 혁신이 이게 지금 새정치연합만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지금 한쪽에 또 진보 정당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진보 정당 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의당이 있고요. 통합진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의석이 없는 예. 녹색당이나 노동당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저 생각도 그렇고 우리 당의 의원들도 아마 다수가 그럴 겁니다. 진보 정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정치적 활로를 크게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고요. 예. 그게 안 되면 중대선거구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소선거구제로 하면 저분들이 2012년 총선엔 우리와 후보 단일화라도 해서 그 지역에서 당선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후보 단일화 앞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진보 정당은 거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3명, 4명 이렇게 뽑으면 지역에 따라서 진보정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러고 저뿐만 아니라 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새누리당의 반대가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진보정당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다시 또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는, 후보 단일화는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지금 우선은 이제 지형이 많이 변했고요. 예. 2012년에 우리가 이 야권 후보 단일화할 때 많이 변했고,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예. 국민들의 시선도 이제 많이 이전과는 많이 예. 달라져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런 선거구제 개편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저는 대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그분들 못지않은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분들이 정치를 계속 해야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다 들어라. 그 대신에 그분들에게는 독자성을 부여한다. 당내 활동에 독자성을 부여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에 원내 교섭단체에 준하는 독자성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의견이 같은 것은 같이 활동하고 다른 것은 무슨 활동이나 표결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안 되면,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도 안 되고 대통합도 안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아마 당선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예. 우리 당과 그쪽이 다 후보를 내는 경우에. 예. 그리고 지금 진보정당도 참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예. 사실은 비례대표 당선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구제 개편이 1차적이고 안 되면 대통합을 이루고 상대 독자성을 갖고 활동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합에는 통합진보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은 아니다. 예, 예. 현재 당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렇고 정의당 같은 데서는 통합하자고 하면 그쪽에서는 그전에도 계속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말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그렇죠. 물론 이제 선거구제 개편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예. 진보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노동당이든 활로가 없습니다, 사실. 예, 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단일화도 굳이 버릴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작을 재보궐선거 당시에 동작 을에서도 결과적으로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런 점을 보면 후보 단일화도 꼭 후보 단일화 안 하면 여당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재보선이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예.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선거 때 임박해서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 이거는 당원과 지지자들도 식상해하는 방식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선거 때문에 되면 야당이 뭐 그리고 또 그 후보 단일화니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룰을 예. 갖고 하고 뭐 ARS를 한 해 만에 뭐 뭘 어쩌고 해서 국민들이 좀 피곤해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는 뭐 후보 단일화라는 게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예. 앞으로는 우리 당원 지지자 국민들의 정세를 봤을 때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전술이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근데 상대가 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야권 혁신 얘기만 저희가 나눴는데요. 요즘 이제 여권에서 보수 혁신이라는 네, 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무슨 뭐 혁신 장렬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선임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어쨌든 새누리당이 제1당이고 그다음 지방선거는 뭐 비겼다고 한다면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한 당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뭐 지켜봐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새누리당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수 혁신을 설치해서 어쨌든 간에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예. 그것은 뭐 평가할 만한 일이다. 뭐 진보든 보수든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보수가 되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새누리당은 사실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수가 많이 있겠지만 수구도 있고 거구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정당에 수구 거구가 있으면 안 되죠. 예. 진보 정당에 극자가 있으면 안 되듯이 예. 저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데 잘 될까? 예.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언론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렇게 해부하는 것에 비하면 언론의 뭐 지형이 워낙 편향돼 있죠. 예. 예. 언론이 덜 부각시키기는 하지만 예. 박근혜 정권 후반기로 더 접어들수록 지금도 벌써 뭐 비박 무슨 박 해서 예. 이제 갈등들이 사실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이런 막강한 언론들이 파고들면 뭐 얘기거리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 정권 후반기를 갈수록 개파 갈등 예. 이런 이해관계를 둘러싸는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시도는 평가할 만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 이거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문수 위원장 전 지사를 보수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소위 비박 연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비박으로 보통 많이 간주가 되고요. 김문수 전 지사는 뭐 대표적인 비박이죠. 지난번에 총리 후보로까지 언론에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전혀 뭐 쓰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종의 비박 연대를 구성해서 친박을 견제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이 혁신위원회도 보수 혁신위원회도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차기 총선에서 이 문제잖아요.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인데 그 키를 지금 비대위원도 새누리당의 혁신위원들 또 보면 이번에 10명 중에 친박 인사는 1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비박. 결과적으로 이제 혁신위원회를 비박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놓고서 새누리당의 이제 비박 세력들이 사실상 다 장악을 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측면도 분석이 있고 측면도 가능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이른바 친박 쪽에서 예. 인재풀이 좁다는 것은 지난번 730 재보선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친박 쪽에 예. 해보려는 사람이 없어서 예. 친이 쪽 사람들 많이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친박 인재풀의 한계가 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꼭 예. 비박만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라 예. 친박 인재풀의 한계가 있을 테고요. 예.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예컨대 이제 김무성, 김문수 이 두 분은 협력 속에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쟁 속에 협력도 예. 하는 것이고 그 협력 기조가 어떤 모양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예. 그러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떤 언론을 보니까 A4 용지 30장짜리인가 30배인가를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읽어놓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다 지도부를 드러나고 그래서 예. 원내대표가 받아 쓰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이왕 원내대표가 받아 쓰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정부는 받아 쓰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참 그런데요. 그거를 보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김무성 대표 혹은 김문수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저 임기가 3년 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3년 5개월 정도 지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 수평적인 당청 관계 그걸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예, 이번에 9월 16일 날 가서 지침 받아오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은 뭐 혁신은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에서도 예. 청와대 압도적 힘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게 당 내부에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왜 혁신위원회는 비방만 있냐, 친박이 없냐, 뭐 예, 예. 이런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위원 구성인데 공천 문제로까지 가면 더 이제 강력하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예.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당 해보셨잖아요. 예.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이 정말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우선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제왕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헌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민주적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컨대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 여론을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참 훌륭하다고 보기 어려운 국회의원도 국민의 여론을 들으려고는 정말 노력합니다. 공무원에 비하면 그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역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걸 갖고 결국 평가받고 심판받는 게 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을 아주 크게 배려해야 합니다. 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당의 일대각선이 아주 핵심입니다. 예. 결국은 정부에 끌려다니고 청와대에 끌려다녔을 때 나중에 심판받는 건 누굽니까? 자기 당입니다. 예. 단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의하면 정부에 끌려다닌 당, 그건 사실은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이 집권당이 청와대나 정부에 끌려다니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당이 쇠락하고 국민이 고통받는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당이 각성해서요.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과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당이 정부를 견인해 가야 한다. 당이 주도해 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당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다. 예. 그게 뭐 역사적 교훈이죠. 그렇죠. 뭐 대통령이 어차피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비난은 사실상 당으로 다 옮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모든 책임은 이제 당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새누리당 집권했을 때도 보면 그렇고 이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적 현실인데요. 네. 근데 이거 어쨌든 이거 바꿔내야 합니다. 네. 바꿔내지 않으면 정말 그 당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네. 국민도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들이 전부 다 60대 이상 분들이라 그런가요? 의식적으로. 아직 60대 이상 분들이 사실 이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받은 시절이라든지 살아온 시절들을 보면 민주적인 어떤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좀 권위적인. 그러니까 나이 탓도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기 살아온 삶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적인 과정에 살아온 사람. 그렇죠. 약간 이 얘기 비고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네. 좌석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초선 의원인데 제가 부총리보다 높고 좌석 배치가요. 예. 총리보다 약간 낮은 그런데 내 좌석을 배치해 줬었습니다. 예. 그건 대통령 뜻이라고 봐야겠죠. 예. 아니면 그거 하나가 무슨 뭐 민주적 수평적 당청이냐 예.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적어도 당에 대한 국회에 대한 이런 배려, 존중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아까 복지위 이번에 소속 아니시라고. 복지 간사가 아니라고. 간사가 아니고 복지위 소속이신 건 맞고요. 예. 이번에 복지위로 옮기신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노동 환노위에 계셨죠. 17대 국회 때는 전반기는 환노위, 후반기는 재경위를 했습니다. 환노위 한 건 제가 뭐 평생 노동운동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재경위는 왜냐하면 돈과 경제 정책을 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견제하고 잘 끌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했고요. 이제 19대 국회 들어와서는 전반기는 복지, 후반기는 정무위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정무위가 재벌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민주화는 끝났고 경제 활성화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재벌 개혁이라는 게 이제 경제민주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의료 영리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영리화의 주 상임위가 보건복지입니다. 사실은 다른 상임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의료 영리화를 저지해야겠다. 이거 저지하는데 그게 19대 하반기 국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다 국회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여당이 부당한 일을 할 때 그걸 잘 맞서서 막아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에 후반기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명한 목표와 의지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허지부지 되고 있는 복지를 좀 정부하고도 싸우고 새누리당하고도 싸워서 조금이라도 전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목희 의원님 처음 뵀을 때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인데 그때 보면은 이목희 의원님 상당히 본인 방금 말씀하신 왜 내가 복지위에 남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보면 이렇게 좀 분명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별로 많이 안 알려지신 것 같아요. 이럴 겁니다. 아마 제가 17대 때 저는 원래 정책 활동만 주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책 활동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정책 활동이나 사람에게 길게 깊게 기억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아마 제가 17대에서 정책 활동으로는 정말 많이 아마 언론에 보도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진다는 거는 우선 올해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는 국회가 가동된 적이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데 알려지려면 주요 당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튀어야 됩니다. 튀는 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튀는 거는 원래 체질적으로 안 튀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제 부족함도 함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목희 의원님 모시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야권 지도부 개편을 계기로 해서 여야가 충분히 고심해서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합니다. 당장 정부는 370조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SOC 투자와 부동산 정책에 주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에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위한 예산은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을 비롯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짜는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는 여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인 박지만 씨의 아들이 우선적인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버티기로 더 이상 국회 운영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소식을 갖고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